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국정농단 피고인 가운데 혐의가 가장 많은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어떻게 구형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최진영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16년이니까 지지난 해였습니다. 벌써 지지난 해네요. 예. 10월 25일 언론 통해서 그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에 이제 490일이 흘렀고요. 1심 선고가 전에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오전에 서준 조사가 마무리됐고 오후에 검찰 측이 구형량과 함께 의견을 밝힌 절차가 있을 텐데 일단 온 국민의 관심사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어느 정도의 구형량 내릴까부터 좀 저희가 생각해 볼까요? 모든 국민의 관심이 오늘 오후 검찰의 입에 그 관심이 쏠린 것 같습니다. 예. 세 개의 재판이 거의 이제 그 결승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법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인지 한 30년 전후를 구형할 건지 이 정도 큰 그 틀에서 얘기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징역 30년 정도 한마디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을. 그런데 예. 그렇게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는 네. 아시다시피 그 최순실 씨,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을 했고 법원의 1심에서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25년을 구형을 했다는 것은 그거에 비추어서 그 적어도 이제 그 검찰과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은 최 씨지만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사건은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뇌물이다 이런 것들을 이익을 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불법으로 해서는 최순실 씨가 있지만 국정농단이 있게 된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 죄가 18개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것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예. 한 징역 30년 정도 그 법정이 허용하는 이 징역형, 유기징역형의 상한 정도를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네, 염 교수님은 네. 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아까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25년 구형에 20년 선고를 받았거든요. 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법 쪽에서는 30년까지 구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45년까지 구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고는 어쨌건 그것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45년 정도를 구형하고 30년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금 최순실 씨에 비해서 박근혜 씨가 지금 현재 그 탄핵되고 파면되고 해임된 또 구속된 그런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죄 무게로 따져도 최순실 씨보다 죄가 더 무거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특히나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쌈짓돈처럼 개인 돈으로 활용했던 그런 것도 있고 변호사가 선임 안 된 상황에서 또 변호사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은 이 재판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있어서 재판 당사자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또 자신이 이제 이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태도로 계속 출석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 최고 형량, 그러니까 원래 30년까지만 가능한데 가중치 1.5배가 돼서 45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니까 예. 최고 형량을 선고한 후에 구형한 후에 재판부에서는 한 30년형 선고를 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하지 않았던 점도 이번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재판에도 지금 불출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인 것이죠. 실제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지 아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어떤 식으로 해서든 그 법무부에서 법정으로 모시고 왔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중순에 이제 그 구속영장이 연장되는 그 과정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이 지금까지 그 어떤 외압에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라고 재판부를 믿었지만 더 이상 그런 믿음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재판을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재판부 입장에서 지금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재판에 대해서 어떤 자백을 하거나 이것을
그것을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부인을 하고 그것을 예. 더 나아가서 재판을 보이콧까지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와 같은 것은 이 개전의 정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10월 중순에 이 재판을 거부했을 때에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변호인단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년형이건 30년형이건 개의치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형량은 개의치 않는다라고 할 수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어떤 협조라든가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거부하는 태도가 사실상 형량을 높이는데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국선 변호인단이 이제 PT 10장 정도를 제시하면서 3시간 정도 최후 변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변호인단이 최후 변론을 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자백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고 예. 자백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 사실을 다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 회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뭐 길어봤자 1, 20분밖에 안 그렇죠. 됩니다. 굉장히 짧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공수 사실 자체가 18개씩이나 되고 그것을 대부분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쟁점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서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3시간 정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검찰도 적지 않은 시간 내에서 오후 2시부터 해서 한두 시간 정도는 변론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들도 거의 3시간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오늘 재판은 빨라야 오늘 오후 5시 오히려 길면은 거의 6시나 가까이 돼야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견을 못했지만 많은 부분 기존의 어떤 검찰에서의 진술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법리적인 다툼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약간 사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변론을 좀 길게 하는 게 최종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유죄 지금 사실은 이미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 그리고 돈을 줬다고 할 수 있는 각 삼성이나 롯데, SK 관련되는 데에 대해서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도 쟁점에 대한 결론이 이미 다 나왔다고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이 얼마나 법관의 심증을 흐트러 놓을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본인의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변호인들은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면접을 하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그런 어떤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유 교수님 모실 때 일단 혐의점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또 최순실 씨와 겹친 부분도 많았고 해서 시청자의 좀 이해를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18가지 정도의 혐의 네. 어떻게 좀 중대한 건지부터 시작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뇌물과 강요행위에 관련한 부분이 18개 조항인 것이고요. 네. 최순실 씨보다 일단 혐의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있어요. 기업체에다 뇌물을 요구한 행위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어가면 최소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고 예. 거기에 지금 18가지 지금 항목을 더했을 때 거기에 지금 최대 이제 30년형이 지금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예. 거기에 이제 가중 처벌을 하면 1.5배가 더 돼서 45년형까지 지금 유기징역이 가능한 상태인데 최고는 사실은 이번에 지금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번 검찰의 구형에 대한 판단은 이미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미 서류는 다 이제 재판에 관한 서류는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은 이미 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과연 이 상태에서 지금 이 18개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단 측에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과연 형량을 줄일 수 있는가의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 최대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예. 지금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심 오늘 선고 공판이 난 이후에 2심, 3심까지 또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 형량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증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 형량을 결국 구형해야만 지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심과 3심 재판에서 계속적으로 다른 국정농단 관련한 혐의가 있는 분들의 재판 결과를 보면 좀 틀려졌던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1심에서 2년 6개월 받았는데 2심에서 4년을 받았었고요. 그렇죠. 조윤선 전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다시 받고 재수감됐던 그런 예. 상황들을 봤을 때는 어쨌건 검찰 입장에선 최대한의 형량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네. 예. 예. 이번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 이제 선고 결과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이었는데 이번에 검찰이 우 전 수석의 1심 재판 결과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이번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이제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특별감찰관이 그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넘어서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게 좌초시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 더불어서 직권남용을 하게 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황 그런 것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그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이른바 정상 증거 이런 부분도 그 앞으로 그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는 오늘 그 법조인으로서 그 관심이 있는 것이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삼성 뇌물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한 433억 정도에 대해서 그 재판에 넘겨졌는 것이고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이 있어서 그 1심에서는 89억이 인정됐다가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36억 원으로 인정이 되었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결국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 뇌물을 430억 정도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항소심 가서는 그 금액이 36억으로 줄었고 그 부분이 이제 그 동전의 양면으로서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과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지난번 그 최순실 씨 1심 같은 경우에는 이 430억 중에 실제로 72억 원 승마 지원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있어서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1심 판결 선고할 때에 예. 삼성의 뇌물과 관련해서 과연 1심에서 얼마가 인정될지 이 부분이 아마 상당 부분 그 다툼의 여지가 있을 테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 그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오늘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예. 아마 그와 같은 뇌물죄 전체에 대해서는 어떤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한 770억 정도의 강요에 의한 어떤 그 돈을 그 뜯어내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 강요도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아마 그 부각을 하겠지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미 유죄가 인정됐고 그 부분이 공모 관계가 인정하면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같은 재판부고 공모 사실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최순실 씨의 유죄가 인정된 11가지 죄명에서 공모가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측컨대 이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어도 1심에서는 같은 부분에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지금 김나연 앵커가 여쭤봤던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판결문 추가로 제출한 거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 측이 이제 증거 채택에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성립 인정 입증 취지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이제 판결했는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형사소송법상에 공무서에서 인정했는 판결이다라고 합니다. 그 자체는 뭐냐면 이른바 전문 증거인 것이죠. 왜냐하면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원에서 선고를 했는 공문서기 때문에 그 성립 인정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내역이 1심에서 인정이 됐지만 아시다시피 9개 중에 4개는 무죄가 인정되고 5개만 유죄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에 있어서 그 내용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했던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이 그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우병우 수석이 또 바로 항소를 해서 계속 유죄 인정 부분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유죄로 내용은 확정짓지 그대로 마라. 확정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거나 아니면은 양형 자료로 쓰는 것에 덮어씌우거나 하는 걸 대해서는 하지 동의할 말라. 수 없다. 그런 내용이라고 해석하면 얘기군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검찰이 오후 이제 2시 예. 10분 정도에 지금 재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변호인단의 변론이 최후 변론이 뭐 3시간 정도 예상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계속되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먼저 구형량을 이유를 얘기하면서 구형량을 내놓은 다음에 이제 변호인단의 그 변론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좀 과정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던 10만 쪽이 넘는 그 기록 그 이런 서증에 대해서 최종적인 그 법리 논쟁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 오후에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결심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결심 공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님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검찰 측에 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법원이 검찰에 대한 것은 구형이란 것은 강제되는 것 같지만 법원으로서는 검찰의 어떤 형의 의견 진술에 그렇죠. 불과하기 때문에 예. 그 의견 진술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종합을 해서 피고인 박근혜에게 몇 년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그것이 검찰의 구형이 되는 구형이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재판장이 이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을 하십시오 하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서면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하지 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은데 만약에 서면까지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지난 그 해 10월 16일 날 재판에 대해서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의견 진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은 정치 재판이다. 그리고 지금 그 관련돼서 구속된 이 공직자나 관련된 사람을 선처해달라는 그 의견이 사실상 최후 법정 의견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가름해서 진술을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대로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난 재판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하니까 대략 한 3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한 3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5시 전으로 끝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3시간 안 걸릴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3시간보다 넘을 가능성도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최종적으로 이 변호인들이 아마 한 분이 끝까지 하거나 아니면은 대여섯 분의 그 변호인들이 있는데 쟁점에 따라서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프리젠테이션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면은 재판장으로서는 이 다음에 판결 선고할 기일을 지내고 오늘 결심 공판을 마무리 짓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구형은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좀 다 들어본 다음에 그렇습니다. 최종 기일을 이제 정하게 되는 거라고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그 국선 변호인단이 변론 요지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순실 씨는 알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랐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고 최종 변론으로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최 씨가 유죄받은 거는 전부 다 박 전 대통령도 유죄로 인정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랑 공모해서 18개 기업으로부터 지금 특히나 미르스포츠 재단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774억을 강제 모금한 그런 행위는 어쨌건 그 최순실 씨의 혐의가 입증된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 부분이 결국은 이번 그 재판의 결심 공판에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이번에는 MB 수사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청와대 참모진 수사에 이어서 이제 친인척 소환 조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전 대통령 소환도 눈앞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어제 사회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 조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혐의가 포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했는 그 혐의,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뇌물죄가 아닌가 하는 그 추측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사위가 지금 삼성의 지금 그 법무 담당 이사로 있습니다. 그 예전 전직 검찰 출신인데요. 그 자택, 그 한남동 자택과 삼성에 있는 이 전무의 이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2008년 2월 달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그 전으로 해서 금융기관장으로 채용해달라는 그런 로비 명목으로 돈을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을 했는 그 정황을 잡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밤늦게 거의 밤샘 조사하다시피 했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돈의 최종 그 도착지가 어디 있는 것이냐. 그것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도착지이고 이 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흐름의 경로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지금 그 전으로 해서 어떤 취임 그 금융기관장 취임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돈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결국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관련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원 특활비라든가 이런 거와는 완전히 별개의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그 뇌물 범죄의 어떤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단히 준비를 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 뭐 일가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 3월 중에는 검찰에 불려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렇죠. 일단 검찰의 수사 방식 중에 하나인데 별건 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몸통을 수사하기 위해서 주변인들을 수사를 해서 이제 몸통을 압박하는 그런 수사 방식이고요.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소환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예. 지금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하고 삼성전자의 다스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이잖아요. 근데 예. 이것과 다르게 지금 지금 사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은 새로운 자금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위에 대한 압박까지 이루어지면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금 소환 수사할 때 결국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변인에 대한 압박에 대한 그런 수사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애초에 이제 이 전무를 조사하려고 했던 이유가 삼성전자 다스 수입료 대납과 관련해서 뭐 중요한 키맨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새롭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혐의가 포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국정원 그 관련돼서 이제 특활비 그런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있었고 또 거기다가 다스 관련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다스 관련해 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그 상당히 어떤 그 비싼 그 로펌을 선임을 해서 재판을 해서 140억 원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예.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그 변호사 비용을 내는 그런 증거가 없었던 것이죠. 그걸 이상하게 여겨서 끌고 가다 보니까 그것이 이 삼성전자 측, 그 당시에 이학수 부회장 측이 그 김백준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부탁을 받고 대납해줬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자백을 했던 것이죠. 그것에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이 그 사위가 그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는 전후로 해서 돈을 받은 그런 경위가 밝혀져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 수사의 한 축이 이루어진 거 있는데요. 예. 사실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 특활비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그 돈을 청와대 내에 업무로 썼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만 어떤 그 자리를 주고받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니고 대통령이 취임했는 초기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사실이 만약에 진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덕성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검찰로서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아주 전격적으로 조사를 해 가는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오는 그 증거에 의할 때는 상당 부분 혐의를 상당 부분 파악했다라고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간에 역할을 했는 이 전무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 청구 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를 하다가 이 전 대통령 재판으로 넘어왔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가장 중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건 뇌물수수였는데 지금 이런 흐름대로 간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다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그 재산과 관련해서 그것이 누구 거냐 마냐는 것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가족들 간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국정원 특활비를 몰래 해서 이렇게 받았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초기에 그것도 다른 그 금융기관장의 어떤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에 청탁용으로 돈을 그렇게 그 많은 돈을 주고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부패 범죄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아시다시피 뇌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뇌물로
할 경우에는 그 유죄와 함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퇴직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록 퇴직돼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그 뇌물죄일 경우에 만약에 인정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본인의 억울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누명을 벗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국민들로서도 그와 같은 부분이 깨끗하게 정치 보복 논란이 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떤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가족들, 친인척들로 이제 수사망이 좁혀져 오고 있는데 큰형인 이상은 회장도 뭐 조만간에 검찰에 불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뭐 다스와 도곡동 땅 등의 이 회장 명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아닌지를 뭐 조사할 텐데 결과적으로 뭐 이런 분들 그 가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더 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일단은 부인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도 2011년에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요. 예. 아들 이시영 씨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다스 전무였고 다스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한 경영 비리 및 또 실소유주 의혹을 그럼 받고 있어요. 또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2011년에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고 예. 이번에 4위 이상주 삼성 전무까지도 이번 기업에서 수억 원을 받아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지금 그 주변인들 또 특히나 일가에 대한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냐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시영 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서 지금 집으로 돌아갔는데 탈세 횡령 배임 혐의를 검찰에서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시영 씨 혐의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 또 여기서 방금 삼성 전무였던 그 사위의 혐의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관련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 함께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